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5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8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승무패가 돌아오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풋볼살롱은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미경 분석에서는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최종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브로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공유를 드렸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적중 내역을 모은 것인데 81회차부터 88회차 8회 연속으로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직전 88회차 같은 경우에는 39.8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승부 조합이 적중이 됐고 87회차에서는 12.3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86회차에서는 4.0배라는 정배당 조합이 적중이 됐고 85회차에서도 43.5배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패로 열세였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반드시 서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 실점이 0골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이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얼마나 세트피스 수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점인 것은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서 A매치 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지만 2경기 모두 침묵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컨디션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탔고 직전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 0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포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는 자메이카 대표팀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쾌조의 골 감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울버햄튼 못지않게 많은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습니다. 총 12명의 선수가 A매치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수비수 오그분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조금은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웨스트햄의 근소한 승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 모두 분위기가 괜찮지만 직전 경기 리버풀을 제압한 웨스트햄이 좀 더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패배로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습니다. 양팀 색깔이 비슷한 점이 공격 상황에서는 패스를 많이 주고받기보다는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최전방에 안토니오라는 공격수가 이 피지컬로 버텨주고 세컨볼을 2선에 보웬, 포르날스, 벨라마 같은
기술적인 선수들이 따내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토니오 선수가 자메이카 대표팀에서 2골을 넣었고 구단주가 전세기까지 뛰어서 잉글랜드로 모셔왔기 때문에 쾌조의 골 감각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울버햄튼이 최근 이겼던 경기도 꾸역승이 많았던 데다가 황희찬과 히메네즈 두 핵심 공격수가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장거리 비행으로 돌아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나 컨디션적인 면에서 공격 자원들이 웨스트햄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으로서는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데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이 강하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이 2선과 3선 중원 자원의 퀄리티와 선수단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바탕으로 근소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원 쪽에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이 중원 자원들 간의 유기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리버풀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무려 10경기 8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A매치를 많이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성적이 기복이 있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미스 로우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3골 1도움으로 맹활약 중이기 때문에 이 스미스 로우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수비가 불안한 리버풀과 수비가 살아난 아스날의 대결 구도입니다. 리버풀이 직전 경기 웨스트햄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실점이 5골로 1무 1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원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는 팀이고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수 마팁까지 전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쩔 때는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가 이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해야 하는 약점이 있는데 이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 이후에 예전만큼의 수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리버풀의 수비가 흔들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영입한 램스데일 골키퍼와 수비수 벤 화이트, 토미야스를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를 구축을 했고 이 코로나19에서 돌아온 마갈량이스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버풀이 고무적인 것은 부상 정도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로버트슨이나 핸더슨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있고 중원에는 티아고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 고민이었던 중원에서의 부상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날 역시 최근 압박 과정에서 중원과 전방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팀이 압박을 가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강건한 전방 압박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스날 역시 수비력은 좋은데 여전히 공격력에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특유의 압박과 모하메드 살라 등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홈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아스날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최근 홈 경기에서 고전 중인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하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헤타페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첫 승을 신고를 하는 등 경기력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디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영입 자원인 얀크토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아레알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홈에서의 0승 4무 3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격력이 딱 2배 이상 원정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카디스 역시 헤타페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비아레알, 마요르카, 빌바오를 상대로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 원정에서도 최소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로자노 선수와 소브리노 선수 역시 그렇게까지 좋은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빈공이 예상되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는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는 카디스를 상대로 최근 컨디션이 좋은 공격수 NS 위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디스가 제공권 자체는 좋은 팀인데 중앙 수비수들의 제공권 경쟁력에는 물음표가 조금은 있습니다. 반면에 카디스는 라리가에서 가장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를 자랑을 하고 간결한 패스 전개가 특징인데,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고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다이렉트 플레이가 뒷공간 스루 패스와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전술 상성적으로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카디스가 최근에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빌바오, 비아레알처럼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고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도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카디스이고, 또한 카디스가 세트피스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헤타페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카디스가 오히려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고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최근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맨유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승 0패로 최근에 압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홈에서는 5대0 대승을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것 같고, 에버턴전 이후에 3일 뒤에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 A매치 차출이 되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에버턴보다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그릴리시 선수가 질병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의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무 3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가 부상 이후에 훈련에 복귀를 했지만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 역시 결장이 유력합니다. 수비수 홀게이트는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 맨시티 못지않게 조금은 심한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쉬운 면이고, 콜먼, 픽포드, 고든, 디뉴, 이워비 정도만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는 맨시티보다 우위인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핵심 자원 이탈이 많은 에버튼이 맨시티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기엔 어려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맨시티가 직접 맨유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에버튼은 최근 5경기 2무 3패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생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역시 페란 토레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제로톱 전술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최근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었는데 맨시티가 지공 상황에서는 크로스, 뚝배기가 강한 팀이 아니지만
코너킥과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할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에버튼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맨시티가 에버튼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 있고 올 시즌 에버튼이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에버튼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공격 전술에 있어서 가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호이베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중앙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이 대표팀 경기를 치르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두 경기 2골 1도움으로 강한 면모가 있었고 해리 케인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가 대표팀에서 두 경기 7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회복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면이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직전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2경기 1승 1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고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 하피냐 선수와 제임스 선수가 A매치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이어간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핵심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핵심 미드필더 호이베르까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중원에서의 활동량에 있어서 리즈에게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 로메로 선수 역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또 빨간불이 들어온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양쪽 윙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활동량이 좋은 두 미드필더가 토트넘이 빠진다면 측면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즈의 핵심 측면 자원인 하피냐나 제임스 등에게 공략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 손흥민이 리즈처럼 공간이 많은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고 실제 지난 시즌 2골 1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무려 7골이나 넣고 돌아온 해리 케인 선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리즈를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 공격은 윙백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모우라 같은 측면 윙어들은 보다 박스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콤비 플레이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공격력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을 보고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엘체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최근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1승 4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 5경기에서 하락세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최근 6경기에서 5경기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카보의 선수를 앞세워서 특유의 한 골 정도를 넣어준다면 원정에서보다 홈에서 훨씬 더 수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홈에서 특유의 꾸역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 완패를 당했는데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게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페키르나 카날레스, 이글레시아스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엘치가 홈에서 끈적한 3백 수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경기도 산으로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3연패 과정 속에서 아틀레티코, 레버쿠젠, 세비야라는 강팀들과 맞대결을 펼쳤다고 합리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3연패 과정 속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실점을 무려 9골이나 당했기 때문에 베티스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나 기량면에서는 베티스가 우세해 보이지만 무승부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치가 홈에서 끈끈한 면모가 있고 최근 실점은 많았지만 득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에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엘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빌바오, 세비야, 셀타비고, 레반테, 에스파뇰을 상대로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 홈에서 딱 1패를 당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2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특유의 수비력이 나오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엘치가 홈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끈적한 무승부를 거뒀던 기억이 있고 엘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루카스 페레스라는 공격수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활약을 하는 이 보예라는 공격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특유의 꾸역 무승부도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1회차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발렌시아는 홈고장인 메스타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전통적으로 원정 경기만 가면은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2패로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무 1패로 열세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근소한 차이, 근소한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소하게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모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오야르사발이라는 공격수가 돌아오는 소시에다드가 골 결정력 면에서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공격수 막시 고메즈 선수가 돌아오지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측면의 게데스나 두로 같은 선수들이 득점력을 갖추었지만 홈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에 일가견이 있는 팀인데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울리스타 선수가 지난 시즌 4골을 넣었던 골 넣는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발렌시아가 자랑하는 세트피스의 위력이 한층 더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공권 면에서도 근소하게 소시에다드가 우위이고 따라서 모든 방면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한 골차 꾸역승 정도는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렌시아가 전형적으로 홈깡패 원정고자인 점도 원정에서 발렌시아가 승리를 가져가기엔 어려운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인데 역습에 취약한 팀은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시에다드가 공격 상황에서는 빠른 역습에 능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발렌시아도 약점인 역습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 점, 소시에다드가 최근 꾸역 경기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을 해본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2천만 원이 유월된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